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지금 차이나 쇼크가 네.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어제 금요일 날 거금회의, 저는 거금회의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 거시금융회의라는 네. 긴급회의를 네. 기재부 차관 주재로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는데요. 저게 지금 왜 심각합니까? 중국이 그만큼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 수출의 뭐 한 30% 이상이 또 중국을 통해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조그만한 거라도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중국이 우리한테 영향 끼치는 게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있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 더 큰 거는 경제적인 충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예. 중국이 그동안에는 성장을 좀 해오다가 예. 작년부터 이 공교롭게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마찰 계기로 해서 그런지 경제가 그냥 활력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뚝 떨어져서 지금 지난 목요일 날 밤에도 미국 증시가 큰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별로 명함을 못 내밀어요, 중국에서. 근데 그게 이제 안 팔린다고 하니까 그게 애플 쇼크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이 정말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투자 활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려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감춰둔 부채가 굉장히 많다. 네. 또 중국이 저임금 위주로 성장하는 데서 그걸 이제 기술력으로 바꿔서 더 성장하는 부분에 한계에 좀 부딪혔다. 또 중국에서 깔아놓은 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버블이 이 채무로 터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돼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위기를 둘러싼 이 핵심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실제로 중국 정권은 통계는 다 조작을 하니까 뭐 부채가 얼마든 기업 부채가 얼마든 국가 부채가 얼마든 각 지방 성의 부채가 얼마든 다 조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작이 안 되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직격탄을 맞는 꼴이 되니까 중국이 상당히 좀 특히 미국하고의 갈등이 저는 뭐 크다고 봐요. 우리도 뭐 과거에 IMF 외환위기 겪을 때도 미국하고 사실 사이가 좀 안 좋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좀 됐었거든요. 지금 차이나 리스크도 미국하고의 관계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저는 당장에 중국 경제가 뭐 쑥대밭되거나 뭐 이건 아니고 저 나라는 독재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금융 완화 정책을 또 하고 금리 또 끌어내리고 환율 또 만지고 하면은 점장적인 좀 하강이지 그렇게 저는 금방 쓰나미가 오고 쑥대밭이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은 중국에 이제 그동안에 이 우길승천하는 식으로 성장 일본도로 가던 거는 분명한 한계에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시 금융회의를 한다.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 있으면 회의를 빨리 해요. 회의만 빨리. 국가 뭐 안전비상회의인가 또 하고 뭐 하다못해 저기 그 대전에선가 치타 하나 탈출해도 비상회의에서 이제 잡고 동물원에 뭐 그럴 정도로 회의를 열심히 하는데 뭐 우리가 진짜 회의할 거는 저런 거 점검하는 것도 물론 회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 지금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게 뭔지 중국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될지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할 때지 회의만 빨리 모여서 한다고 해서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근데 한국 사회 전반에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가 뭐 국가의 공직자부터 경제 전문가부터 이 좀 기업까지 너무 팽배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의 성장이 저런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거다. 그래서 뭐 좀 살만한 사람들은 자식을 중국 관련해서 유학 보내거나 일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보면 그게 아니라 중국이 거대한 하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거대한 블랙홀이 뭐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만 가면 뭐든지 다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국내 기업이 중국 가서 돈 번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랜드가 옷장사로 해서 조금 돈 좀 벌었고, 네, 오리온이라는 데서 국내에서는 이 껌 장사가 안 됐는데 중국에 가다가 껌하고 이 초코파이 이런 거를 해서 돈 벌었는데 뭐 과자가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과자 라면이 벌어요. 네, 근데 자동차, 전자 뭐 이런 거는 그냥 돈만 쏟아붓지 하나도 못 건진 거죠. 그래서 롯데그룹이 유통에서 예, 사드 때문에 뭐 중국에서 쫓겨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조 단위를 그 손해 봤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롯데그룹의 부자 간의 갈등이 중국 진출 실패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봐야지 환상은 금물이다. 그리고 아주 나쁜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범중화권 수출이 한 35% 네. 될 건데 네. 저런 식으로 원사이드하게 중국 쪽에다가 일변도로 갔다가 그 다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대변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지금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중국의 소비 둔화 이런 것이 이제 본격화되면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갔던 자동차, 중국에 들어갔던 스마트폰이 거의 안 팔리고 있죠. 안 팔리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 스마트폰인데 한국의 수출품 중에 이 대표적인 두 개가 저렇게 된다면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중국의 지금 이 소비가 그렇죠. 매우 어렵고 이제 중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것 중에 아직 괜찮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간 자재나 그렇죠. 소재를 대는 것 정도만 유망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기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저는 뭐 상당히 그게 좀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좀 의존해 왔잖아요. 중국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중국의 또 부품 소재나 이런 게 또 중국을 통해서 또 많이 가니까 우리 경제에는 그 옛날에 이현재 외환위기 때 그 경제부총리와 금융감독원장 하는 사람이 98년 외환위기보다 올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근본적인 거는 그게 국내에서 경제 정책 잘못하고 또 유동성 막아버리고 저 뻘짓 경제 정책, 그거가 원인이 있지만 밖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은 그건 당연히 중국발 경제 황사고 중국발 경제 미세먼지라고 저는 뭐 봅니다. 지금 중국에 보면 이 숨겨놓은 기업 채무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의 기업의 자금난이나 채무 불이행, 심지어 뭐 P2P 대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 폐업을 할 정도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어지간히 틀어막고 감추려고는 했는데 이제는 한계에 좀 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중국 경제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경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모래성으로 싸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 경제 핑크빛이라는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일각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중국 경제는 모래성이고 거짓말 경제다. 왜 중국의 뭐 수호지나 삼국지 뭐 금병매나 보면은 거짓말 많잖아요. 왜 중국 사람하고 뻥이지 않습니까? 중국 영화 보면 날아다니잖아요. 하늘로. 그냥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중국 책을 삼국지 이런 걸 잘 안 본대요. 하도 황당한 게 많고 맨날 남 속이는 거잖아요. 뒤통수 치고 맨날 그런 거니까 이게 무슨 책이냐고 안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상의 거짓말 금자탑이 지금 뭐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기업 부채 비율이 뭐 미국의 2배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2배지 훨씬 더 있을 수도 있죠. 훨씬 더. 독재자들은 얼마든지 숨기잖아요. 우리가 뭐 민주를 지향하는 민주공화정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하다못해 국가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고 국고 채권 마련을 뭐 하니 아니니 갖고 싸웠다잖아요. 그러니 중국에서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게 진면목이 드러날 때 위기가 또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성장률이 6%라 하면 실제로는 한 4%나 봐야 안 되겠냐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성장률이 그 정도 떨어져 버렸다 하면 저건 이제 지속될 수 없는 한국은 이 성장률이 2.7% 뭐 6%라도 버티지만은 중국은 4%라면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데 이 중국의 저런
이 성장의 급속한 둔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얼마 전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가 한다고 거기에 뭐 3조인가 4조인가 내고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은 저거 남아 돈은 네. 국내 이제 공사 현장 다 스톱하니까 장비니 시설이니 인력이니 있으니 그걸 갖다가 세계적으로 돈 끌고 모아가 네. 그걸로 갖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저거 장사해 먹을 걸 우리가 돈 태어났는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들어가가 네. 돈 내고 우리가 득한 게 뭔지를 참. 그 네. 박근혜 정권이 돈 냈지만 참 그것도 잘못했다고 뭐 잘못한 거죠. 지금 뭐 중국에서 1대1로다 뭐 하지만은 그 뭐 가는 나라마다 사고 나서 투자한 나라마다 다 그 부채 덩어리가 됐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든지 큰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이 달나라 우리 지구에서 안 보이는 달의 반대편에 착륙했다고 저렇게 소란 떨잖아요. 저런 거 있을 때 조심해야 네, 됩니다. 저게 뭔가 있으니까 저런 데로 저런 관심을 걸 기울이는 관심을 거죠. 예. 국내 재벌들 가만 보십시오. 망할 때요. 큰 빌딩들 많이 집니다. 망할 때. 망하기 직전에 다 짓고 망해버려. 네, 그 뭐 옛날 국제상사 용산에 짓고 그때만 뭐 멋있는 거 벽산 뭐 롯데도 뭐 망한 건 아니지만 형제간의 분란이라든지 큰 빌딩 짓고 하고 또 회장이 강연 다니기 시작하면 또 회사가 흔들려요. 아 그거 저기 무슨 대상이 신문에 자주 나오고. 네, 참나 강연 나고 성공 책 스토리 내고 뭐, 이런 네. 거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망하기 전에 강의하는 데가 감사원이랍니다. 아, 예, 청와대보다 더 조심스러운 데가 감사원이래요. 거기서 감사원에서 강사로 초청하면은 아주 강연을 많이 다는 사람만 마지막으로 부른대요. 예. 그래서 감사원 강의를 마지막으로 회사가 문 닫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 기업 점수가. 그러니까 어디든지 허장성세를 부릴 때 시진핑이가 그 등소평이가 유언처럼 얘기했잖아요. 도광양해. 앞으로 절대 미국하고 싸우지 그렇죠. 말고 힘이 셀 때까지 그 때리라. 미국 최고의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 보면은 100년 동안에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속이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미국이 안 거예요. 이 견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위기는 아마 발화점은 그 미국이 너희들의 정치를 이제 알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대응을 세게 하는 게 그런데도 아마 저자는 저기 작년에 뭐 이제 황제로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몽인이부터 별별 뻥을 다 쳤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아, 재단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둔한 지도자가 나라를 그렇게 잘못 만드는 거죠. 지도자 하나가 그렇게 판단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오니까 우리나라 선조는 일본군보다 더 빨리 북쪽으로 도망가 가지고 중국 명나라에서는 선조가 자기네 나라 쳐들어온 줄 알았다잖아요. 너무 빨리 와서. 넘어오지 말라고 너무 빨리 경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이 지도자가 위기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 시진핑이가 국내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아마 경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봤을 때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네. 저는 신년사로 중소기업 중앙회 갔길래 경제인 올해는 해마다 상공회의소나 과거에는 또 정경련에서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인 신년 할애식을 네. 올해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구나. 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 갔구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경제인도 아닌 사람도 많고 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게 신년회더만요. 그냥 청와대 신년회더만요. 네, 청와대 신년회를 뭐 거기 가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경제는 이벤트와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네. 거기서 그날 한 얘기가 바뀐 게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내 길 가겠다고 예, 말하니까. 촛불 방식으로 경제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 촛불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뭐죠? 촛불 방식으로 경제를 바꾼다는 게? 그거는 박리담회입니까? 촛불을 막 수백만 개를 팔아먹겠다? 촛불을 아무리 그 가마솥 밑에다 초 많이 갖다 놔도 물이 끓나요? 아, 전혀 안 그렇죠. 네. 촛불 방식으로 경제를 바꾼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반시장적인 정책,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사라든지 노조 뭐, 하여튼 예, 노조 친노동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부 신문들이 다음날 제목으로 뽑은 게 있어서 한번 예. 적어와 봤어요. 한국일보라는 데서는 이렇게 제목 뽑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의 유화적 메시지. 이렇게 일면 톱으로 놨어요. 그 무슨 황당한. 그리고 한겨레 신문 톱은 뭐냐면 경제로 꽉 채운 신년사, 혁신으로
저성장 돌파. 근데 경제 말은 많이 했죠. 혁신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구호하고 이벤트 갖고 경제가 바뀌나요? 그런데 그날 네. 말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 잘못된 경제의 틀을 고치는 일을 네. 예?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경제의 틀을 고치는 일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밀어붙이고 예. 주 그렇죠. 52시간을 밀어붙이고 이런 게 잘못된 경제를 고치는 네.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문재인이 제목은 우리 인이가 변했어요라고 그 앞에 또 언론들이 무슨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 간지러울 정도로 막 이랬는데 우리 인이가 변하기는커녕 하나 뭐가 변해요? 다시 예. 본래로 돌아갔어요. 네. 아니면 우리가 속았어요.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봤습니다. 아니 뭐 중소업 기업들 몇 개 방문하고 뭐 공무원들 사무관들하고 몇 마디 얘기한다고 바뀐 겁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참 한심해요. 저도 어떻게 좀 저렇게 기자 쓰면 창피하지가 않을까요, 기자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년사를 보니까 저는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예.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 네. 반시장적인 정책. 지금은 시장을 무시해서 지금 위기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 위기가 저는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부터 우리 반시장적인 정책이 합쳐가지고 정말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위기라고 생각해야지 위기가 되는데 지금 위기가 아니라고 해요.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그랬잖아요. 4% 5% 성장 뭐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성장률 뭐 그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경제가 제 갈 길을 가고 있느냐, 기업이 활력을 찾고 있느냐, 이거를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위기의식이 없어요. 대통령도 소득 다 늘고 있는데 일부 보도들이 그렇게 한다, 비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90%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거의 루이 16세 수준이더만요. 예. 예, 배가 고파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농성하러 백성들이 왔는데 배가 고프면 빵을 먹든가 빵이 없으면 뭐 케이크를 먹든가 이 말도 그 루이 16세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기업도요. 잘 되는 기업하고 못 되는 기업 차이가 잘 되는 기업들 특히 삼성 같은 데는 항상 위기의식을 강조해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짝 좋죠. 매일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좀 새로운 제품 개발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반도체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고다라고 아까 얘기하고 빌딩 짓고 회장 강연 다니고 기업 분위기 좋고 회장 또 팔짱 낀 또 책 쓰고 네, 네. 이런 데 망하거든요. 네. 위기의식이 없는 그런 데 망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인데.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하고 자꾸 피로회복제만 먹는 거예요. 그건 저게 무식해서 저럴까요? 왜 저럴까요? 지금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들 문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류층으로 살았다고. 네. 아니 자기들은 친척도 없고 지인도 없고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저녁에 제가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 보면 요즘 일부러 한 7시, 6시 되면 식당에 사람 몇 명 있는가 봐요. 한 명도 없는 식당이 수두룩해요. 동네 식당들은.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이 유연하지가 않은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뇌가 몸무게 2%인데 에너지의 25%를 쓰는데 뇌를 가급적이고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편가르기잖아요. 자기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수구고 적대 세력으로 이렇게 모는 거죠. 당동벌이라는 말대로 옳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패로 무조건 가르니까. 그리고 또 선민의식인 거죠. 유전자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 미꾸라지고 망둥이고 자기는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저것도 뭐 참치인가? 네. 그리고 근본주의 원리주의적인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 정권에서 저는 좌파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유시민이가 그 TV에 JTBC에 나와서 신세돈 숙대 교수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래도 신세돈 교수는 한국의 이 경제학 부분에서 이 나름대로 경제의 이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시민 유에 저런 식의 말장난을 가지고 그날 그 토론을 벌이면서 경제 위기가 수국 기득권의 매도 때문에 생긴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그 신 교수라는 분이 화가 엄청 나셨더만요. 네. 그런데 이게 토론이라는 것은 경제 위기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완전 기득권의 프레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토론을 해야 될 건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무조건 반대로 갈라치기만 하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참 토론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휴가를 받아서 말레이시아를 좀 몇 주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10년 전에 중국 변하는 거 보고 그때 식은땀이 났거든요. 이번에 동남아 가서 보고 저는 머리털이 쓰는 걸 느꼈어요. 아, 어땠습니까? 그 글랩이라고 그랩 예. 그 우버 같은 거죠. 공유 그 차량이 뭐. 공유 차량 그 플랫폼 서비스죠. 네. 그 차를 부르면 새벽 3시에 불러도 5분 안에 도착해요. 그 차가 모바일에 그 차 기사 번호부터 기사 얼굴까지 다 떠서 차 오는 모습이 모바일에 보여요. 요금이 우리나라 한 절반 되더라고요. 그게 단순한 그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시장 시가총액이 한 7조가 된대요. 예? 그 정부에서 택시업체 반대를 무릅쓰고 해줬어요. 예. 그게 엄청난 그 교통혁명을 옛날에 택시 바가지로 유명하고 거기가 아주 교통체증도 유명한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 하나 아이고 뭐 공유 차량 서비스 하나 갖고 변하냐? 그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그 글랩 서비스의 성공을 계기로 Why not me? 이 사고방식이 있는 Why not me? 왜 나는 안 돼? 나도 됐을 거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유니콘 기업. 판 같은 거. 네. 마감. 그런 게 우후죽순으로 말레이시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상식으로 젊은이들이 창업 열기도 막 일어나고 물론 뭐 말레이시아가 이제 국민소득이 한 12,000불 안팎이고 우리는 뭐 3만 불에 되어 우리가 아직은 앞서지만 물가를 갖다가 그 기준으로 한 구매력 기준 네. 이 소득으로 보면 말레이시아가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제도 동남아 뭐 하다못해 베트남, 태국 이런 데도 QR 결제 뭐 생체 인식 결제 뭐 이런 거 하고 모바일로 결제하고 우리 같이 신용카드도 잘 안 내는 나라도 이제는 많이 생길 정도로 세계 각국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카풀을 하면 택시업자가 반대하니까 택시 합승을 허용해 줄까요? 이러죠. 또 우버 같은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기존 택시업자한테 하도록 합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저는 미래가 지금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반시장적이다. 두 번째는 위기의식이 없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벤트 위주로 뭘 해요. 어디가 중소업체들 맨 만나고 모여서 잘해봅시다 하고 그거 악수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만세 불러야 소용없어요. 진짜 할 게 뭔지 실천을 오늘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그 제가 그 통신업계에 조예가 깊은 어떤 분을 만나 들으니까 한국이 5G 네. 그러니까 네. 이 5G 말이에요. 네. 5G를 어디다 쓸지 네.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지금 우리가 통신 이 모바일 폰으로 뭘 하는데 4G든 뭐 네. LTE가 4G겠죠. 네. 4G든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아쉬움이. 그렇죠. 그럼 5G를 가지고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네. 그렇죠. 지금 무인차가 활성화가 돼서 사람이 안 타고 누가 집에서 조정하면 전화기로 네. 뭐 되는 게 됩니까? 뭐 원격 수술이 활성화돼서 됩니까? 아무 쓸 데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하나도 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산업화에 늦어서 일제 식민지 지배도 받고 우리가 낙후된 나라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선다고 해서 정보화를 열심히 했어. IT 기술을 많이 깔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큰 걸 놨어요. 근데 거기에 달리는 차를 지금 못 달리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 어쨌든 머리를 쓰는 게 아까 카풀도 중요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스마트폰이니 그다음에 반도체니 IT니 이게 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기껏 하는 게 무슨 카풀이냐 택시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하고 한국은 택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지금 그 잘 나갈 때 세계에서 핸드폰 제일 많이 팔아먹을 때 이 국가가 이제 이게 또 어느 순간이면 따라잡힌다.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문정권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도자들이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카풀 해줘라, 뭐 우버 같은 거 도입해라. 저는 그게 아니에요. 택시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정부 할 역할 아니에요? 빨리빨리 결론을 내야죠.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고작 하는 게 택시 합승 허용할까요?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왜 동화 있잖아요. 우리는 좀 뛰다가 낮잠 자고 있는 토끼라는 생각이 들고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은 좀 늦었지만 부지런히 가고 있는 거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골이 지금 송연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 따라잡히고 그나마 남아있던 이제 반도체도 지금 뭐 올해부터 지금 갑자기 뭐 지금 지난 12월 달부터 반도체가 엄청난 위기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리 되고 하면 지금 수출해서 사상 최대의 무슨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는 다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죠. 그럼 반도체 효과를 빼버리고 나면 수출 실적도 지금 마이너스가 될 건데 저걸 이 정부는 제가 볼 때 무슨 회의를 할 때 위기 대응 회의를 했다는 것만 봤지 사전 선제적으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 실질적으로 돈벌이가 되기 위한 현실 적용을 어떻게 해갈 건가를 유도하는 회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면은 그것도 없는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뭐 혁신이라든지 뭐 공정경제라든지 말은 좋은데 첫째 하우투가 없어요. 하우투.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조정할 건데 근로자가 살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고작 하는 게 정부 예산 갖고 가서 업체들한테 풀어주는 거 그것도 그게 하우투입니까? 몇 개 선별적으로 뭐 받은 사람들한테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인력거 마차가 다닐 때 그걸 없앤 게 택시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왔으면 새로운 게 뭐 왔으면은 택시 대신에 뭐가 하면은 뭐가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우투.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하우투. 그러니까 말만 혁신이라든지 뭐 쇄신이라든지 뭐 미래라든지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깜짝 놀래버린 게 민주노총의 위원장의 신년사를 듣고 자 이제 올해 지금 우리 완전히 그냥 이제 다 잡자 정치적이고 뭐고 정계 진출까지 하자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심지어 뭡니까 이 친북적인 발언들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도 뭐 이야기를 하고 아니 전 세계에서 노총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노조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대사회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고까지 선포를 했어요. 이번 정권 들어서 벌써 뭐 한 10만 명 이상 늘었더만요. 노조원이. 그렇죠. 온 사방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노조의 범위를 벗어나서 노조가 무리하게 정치 투쟁을 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렇게 나오겠다는 데서 정권이 저걸 그럼 방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자기 적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걸 동원해서 진짜 가혹하게 응징했잖아요. 그럼 자기 지지자들도 잘못한 거는 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자도 잘못하고 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지자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노조가 아니잖아요. 거의 한마디로 노동계의 잠입한 그렇죠. 정치 좌파 친북 좌파 꾼들이죠. 전체 노동자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지 않고 이걸 내버려 둔 채 그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 손을 대가 정말로 본질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노조들의 이 지나친 투쟁과 또 이 과도한 행위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붕괴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안 보십니까? 저는 뭐 벌써 제조업 붕괴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어요. 지금 뭐 해외로 베트남에 간 기업만 우리가 한 9천 개가 된다지 않습니까? 국내가 기업하기 어려우니까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조업이라는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 게 영국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 서비스 문화 이런 쪽으로 갔지만은 영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영국의 서민들 대부분 못 살잖아요. 집값만 쓸데없이 비싸고.
미국이 또 글로벌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마디로 금융, IT를 장려하면서 미국에 있는 제조업들을 허접하게 생각하고 중국이고 외국으로 다 나가버렸잖아요. 멕시코고. 오늘날 미국에서 겪고 있는 저런 일자리의 문제가 결국 그때의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나라들은 이게 뭐 IT, 지금 뭐 페이스북이니 뭐서 하는 그 넷플릭스니 팡이 그게 일자리를 회사 가격은 몇백 조인데 일자리 직원은 4, 5천 명, 10,000명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은 근본적으로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지만 없을 때도 사람이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중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은 제조업이다. 우리도 국가적으로 그걸 정권이 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경제는 정치가 잠드는 밤에 성장한다고. 정치가 자꾸 개입을 하니까 기업을 못 살게 구니까 지금도 뭐 하다못해 신년회 같은 경우도 뭐 대기업 총수들 뭐 앉혀놓고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러 오라고 그래 바쁜 사람을. 아니면 그 사람들을 여럿도 부르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만나서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그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저 행사에 그냥 행사에 그냥 분위기 메이커용으로 그냥 와서 그 기업인들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딱하다는 생각 들어요. 요즘 그분들을 보면 뭐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표정 관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소 가면 무슨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느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냐. 또 냉면 안 주니까 다행이죠. 냉면 또 추가 살이 달라면 또 무슨 망신을 또 평양 가서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진짜 혼낼 건 혼내고 잘못한 건 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압수수색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기업에 뭐 분식 회계 갖고 온 뒤집어 놓고 난리인데 지금 신재민 사무관이 저 국고채 발행 취소하고 허용하고 그것도 사실 분식 회계예요. 분식 회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거죠. 국가 부채 비율을 분식하려고 만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국고채 조기 환수 바이백을 했으면 1조 원만큼을 사들였으면 그만큼 1조가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금리가 안정이 되고 오히려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채 비율 높인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더 가뜩이나 말랐는데 더 가뭄을 일으킨 거죠. 올라가고 돈 가뭄 굉장히 비도덕적인 일이에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터트린 것도 물론 국정농단 차원에서 저는 엄단하고 수사를 잘해야 된다고 보지만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한 것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거시 경제의 틀을 한두 사람 말로 막 뒤바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 정권이 미뤄서 저런 수를 쓰려고 했다라는 착상 자체가 경제를 좀 알면 그런 착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제를 그거는 이런 거는 그냥 기재부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관리했냐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국고 이번 정권에서 자기들 기준이 있을까 연차별로 국가 채무를 어떻게 이 정도도 내야지 안 내고 됩니까? 국채를 내야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목표에 근접하게 하라라는 그걸만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저런 식으로 무슨 국고채 발행까지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나는 저 발상이 더 그러니까 그 뭐 희한해요. 저도 뭐 어디 언론사 계열 대표를 몇 번 해봤는데 그런 욕심은 마사지에 대한 욕심은 좀 있어요. 예, 발령날 대표하는 첫 해에는 각종 실적을 나쁘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좋게 하고 좀 좋게 하고. 아, 그건 전직 사장이 베린 거고 첫 해는. 그렇죠. 그건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12월 1월 실적은 또 밀르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그 옛날에 수출 독려할 때는 왜 12월 말에 밀어내기 수출 막 하고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그래도 이건 좀 지나쳤죠. 그래서 오늘자 뭐 한겨레 신문에 뭐 보수 언론이 침소봉대한다고 하는데 그 논리가 맞질 않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그 국가 부채 비율을 0.2% 포인트 올리려고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했냐 하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0.2% 부채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비 줄었냐 늘었냐를 갖고 또 많이 비교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의견 제시한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어째 외압이냐. 또 이게 사설에 썼어요. 청와대 의견 제시가 의견 제시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공공기관 330명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러면 그걸 목을 자를 건가 안 자를 건가를 계획적으로 통제를 해야지. 그것도 하지 마라 말이냐. 좀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견 제시. 저는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소도둑이 소를 훔쳐가는데 경찰에 잡혀가서 그렇게 변명했대요. 제가 가는데 소가 따로 왔습니다. 줄이 하나 있어서 그냥 새끼 줄 들고 집에 가서 새끼나 꽈야 되겠다고 들고 오니까 뒤에 소가 있더라. 소가 있더라.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의견 제시했다. 그게 외압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는 초과 세소를 그때 뭐 8조 7천억인데 그걸 꼭 국채 갚아야만 하냐? 딴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선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는 게 가게나 국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정상적인 가게는 밖에서 돈이 좀 더 생겼으면 빚부터 갚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비정상이니까 그거 밖에서 생긴 돈은 인마이 포켓 하든지 딴 데 써서 생색내고 빚은 빚대로 내비 놔둬버려라. 이제 이런 그걸 뭐 생각을 가상화폐 투자랍니까?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무조건 네 편은 나쁘고 나를 반대하는 건 나 쪽은 무조건 옳고 이쪽에서만 모든 시사건을 보니까 세상이 똑바로 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하나 진짜 궁금한 게 세금이 나올 구멍만 있으면 5만 대를 다 쑤시고 또 조금만 돈이 되는 구석이 있으면 세금을 매기려고 하거나 간섭해서 통제하려고 하거나 그런 뭐 아까 나 그 국고채를 발행하니 안 하니 바이백을 하니 안 하니 갖고도 전환리를 친 사람들 어째 가상화폐는 집권하고 한 8, 9개월을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요? 그것도 뭐 아직까지 뭐 경찰 수사로 뭐 드러난 건 없죠. 수사를 안 하니까 안에서 드러난 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의 정황은 합리적인 의심. 좀 의아한 거죠. 그 올라갈 때는 가만 놔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싹 끊기려고 할 차이라 달려 들어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나서고 뭐 금융감독원 다 나서가지고 한 방에 죽여버려요. 몽둥이 한 대씩 때렸거든요. 갑자기 시장이 그냥 완전히 급사를 한지 급사. 그럼 뭐 뭔가는 있다고 봐야죠. 시장은 뭐든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야 되는데 갑자기 저렇게 꺾고 부추기고 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과거 지나고 보면은 그 배후에 또 뭐가 있는 게 좀 많이 드러났거든요. 아직까지 뭐 드러나기 없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또 이것도 뭔가 또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온 사방에 별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하던 사람들이 몇백조가 늘을 띄고 하루에 수십조가 거래되는 저 시장을 한 8, 9개월을 내버려 뒀다라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갔을 뿐입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정말 편하게 지내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